일단 교재 세무 교재 있으시죠? 세무 교재. 근데 앞에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거의 겹쳐요. 그래서 암기 위주로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. 일단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이제 뭐 시험은 끝났으니까 그래도 시험 관련된 얘기 조금만 할게요. 이 여기로 들어가면은 별로야. 이제 시험 보셨잖아요. 시험 보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문제 답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생각 드시는 것들 있죠. 여기 보시면 가답안 이의 신청이라고 있으세요. 여기 들어가셔서 이의 신청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의 신청하시면 저희 발표가 6월 24일이잖아요. 요 주에 그러니까 6월 24일이니까 20일, 22, 23? 요 3일 중에 확정 답안이 떠요. 그 확정 답안 뜰 때 가답안 내용이 통과됐냐 안 됐냐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좀 의심되는 문제 있으시면은 가답안에다가 이의 신청 넣으시면 돼요. 뭐 일단 이상하면 넣어보는 거죠. 뭐 안 넣고 가만히 있어봤자 득될 건 없으니까.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.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전산 세무 2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재무회계인데요. 추가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. 나머지 내용들은 똑같은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좀 더 안에 걸 물어보면은 전산 회계고요. 조금 바깥에 걸 물어보면은 세무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결론은 지문이 조금 더 깁니다. 전산 세무가. 근데 왜 기냐면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말을 길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는 수밖에.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. 뭐 교재는 특별히 보실 건 없어요. 외운 거 잘 기억하고 있나? 그거 위주로 볼 겁니다. 그래서 교재 일단 몇 페이지 피시냐면은 16페이지. 그리고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전산 세무는 재무회계에서 5문제 나옵니다. 몇 문제 나온다고요? 5문제. 그거 참고하시고.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의 주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하는 거죠? 정보 제공하는 거죠. 그거 참고하시고.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. 우리 질적 특성에 몇 가지 있죠? 2가지 있죠. 그래서 믿어야 된다. 신뢰성. 맞게 써라. 목적, 적합성.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. 그 다음에 검증, 가능성, 중립성. 그 다음에 목적에는 예측가치, 피드백가치, 적시성. 이렇게 나누어지시죠.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교재에서 또 보실 게 어디 갔냐? 18페이지. 그냥 중요 내용만 딱딱 보고 넘어갈 겁니다.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있으세요. 무슨 가정이요? 기본 가정. 그래서 거기 기본 가정에 보시면은요. 첫 번째 기업은 뭐가 있어야 돼요? 실체. 그래서 기업은 실체가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기업. 그래서 말 그대로 기업을 계속 뭐 해야 되죠? 운영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간별 보고. 요건 일명 회계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보고해요? 1년에 한 번씩 보고하죠.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.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교재는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은 저기 27페이지. 쭉쭉쭉 넘어갈 겁니다.
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봤었던 게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었죠. 유동하고 뭐요? 비유동. 그래서 나누는 기준은요. 1년 기준. 그 다음에 유동에는 당좌고 재고. 여기 나누는 기준은 뭐요? 판매 목적. 그 다음에 비유동은 4개죠. 투자, 유형, 무형, 그 다음 뭐요? 기타.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시죠.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무슨 자산이에요? 당좌 자산. 그래서 당좌 자산에서 항상 1번 타자는 현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현금 및 뭐요? 현금성 자산.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전산회계 1급은 재무회계에서 8개 나왔었어요. 몇 개 나왔어요? 8개. 근데 전산세무 몇 개 나온다고요? 5개 나와요. 그래서 범위는 넓은데 문제수는 줄었습니다. 그래서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.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, 그 다음에 요구 분리예금, 당좌하고 보통 무슨성 자산이요? 현금성 자산.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일 때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? 2가지가 있어요. 요거는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밑에 보시면 현금과부족이라고 있죠. 무슨 과부족이요? 현금과부족. 현금과부족은 임시계정이에요. 일명 일시적 가계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쓰는 이유가 뭐예요? 알아서 써요? 몰라서 써요? 몰라서 쓰는 거죠. 그 다음에 결산 시에 뭐 아니면 뭐야?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. 요것도 같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 다음에 교재는 30페이지. 30페이지 보시면 소액현금이라고 있어요. 저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회사 가시면은 이거 쓰는 회사들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주로 어떤 회사에서 쓰냐면은요,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. 예, 그래서 저희 시험에는 안 나와요. 예, 그래서 전도금 제도라고도 하는데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회사의 규모가 좀 크면 한 직원이 한 만약에 50명 정도라고 볼게요. 그러면 50명을 격리 직원 혼자서 관리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죠. 그래서 그 각 부서들마다 담당자를 두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담당자들한테 금액을 많이 주는 거예요? 적게 주는 거예요? 적게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팀마다 뭐 영업부는 한 달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한 달 동안 뭐 하는 거예요? 쓰는 거. 그걸 소액현금이라고 하는데 저희 시험엔 안 나옵니다. 근데 교재에는 있어요.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은요. 31페이지 보시면 당좌예금 있죠. 당좌예금은 뭐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에요? 네, 요거는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죠.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당좌차월이라고 있습니다. 당좌차월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. 마이너스 통장. 무슨 통장이요? 마이너스 통장.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고 34페이지.
34페이지 보시면은요, 유가증권이라고 있습니다. 우리 유가증권에 몇 가지 있어요? 두 가지 있죠.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. 그래서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, 매도가능증권, 지분법 적용, 투자주식.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증권, 매도가능증권, 만기 보유증권. 이쪽 파트 되게 잘 나와요. 유가증권. 그래서 일단 거기 밑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이라고 있는데요.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뭐요? 원가 처리하죠. 자산 처리.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해요? 수수료 비용 처리하죠. 그 다음에 매출 시에 부대 비용은 그냥 뭐예요? 비용이죠.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,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유가증권의 평가라고 있어요. 우리 평가 언제 한다 그랬죠? 결산 때 하는 거예요. 언제요? 결산 때. 몇 월 며칠이요? 12월 31일. 그래서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.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손익이에요. 그래서 영업의 손익이니까 수익하고 뭐예요? 비용이에요. 이거는 회계 때에도 여러 번 봤는데 세무 때에도 잘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어디예요?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어디다 그랬어요? 자본. 요거는 세무 때도 잘 나오니까 참고하세요.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면 되고. 그 다음에 교재는 42페이지. 그래서 42페이지 보시면 채권 및 뭐예요? 채무. 채권이 뭐라 그랬죠? 받을 돈. 채무는요? 줄 돈. 참고하시고. 그래서 제일 처음 보시면 매출 채권 및 매입 채무의 처리죠. 그래서 매출 채권 보시면 두 가지 있죠. 외상 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? 받을어음.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무슨 어음이요? 지급어음. 이건 정확하게 구별하시고요. 그 다음에 통제 계정과 인명 계정이 있는데 그건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하시고요. 그 다음에 어디 갔냐? 44페이지. 요건 원래 잘 나오고 회사 가셔서도 많이 씁니다. 뭐냐면 어음. 그래서 우리 어음 그러면 두 가지 있죠. 받을어음하고 무슨 어음이요? 지급어음.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. 어음은 언제만 쓸 수 있다?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. 판매 관련 없을 때 어음 쓰시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되죠. 그것도 주의하십시오.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어음의 배서와 할인이라고 있습니다. 우리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이라 그랬죠? 받을어음이라 그랬죠. 그 다음에 어음 할인이나 무슨 거래요?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.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, 그 다음에 추심수수료라는 수수료 문제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그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. 이것도 좀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
문제 푸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 다음에 46페이지 거기 가운데쯤에 보시면 어음의 개서라고 있으세요. 저희 시험엔 그렇게 자주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. 어음의 개서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. 교환. 근데 저희 시험 문제 어음 교환하는 거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.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지라. 그래서 보시면 개서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? 교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교환하냐면은 되게 특수한 경우입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돈을 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돈이 없어. 그럼 가만히 있으면 부도나는 거예요. 뭐 나는 거예요? 부도. 예. 그러면 가만히 있다 부도나는 게 좋아요? 부도 안 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? 노력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다음 주에 돈 없으니까 한 달 후에 돈 줄게. 이럴 수도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그러면은 일주일 남은 거는 내가 가져오고 몇 달 남은 걸 줘야 돼요? 한 달 남은 거. 이렇게 그 두 개를 교환하는 걸 개서라고 하는데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 다음에 49페이지. 새로 설명드릴 거는 이따 딱 하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. 예.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이라고 있으시죠?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. 장기 대여금과 장기 차입금. 그 다음에 두 가지 차이점은 아시죠? 몇 년이에요? 1년이죠. 그 다음에 50페이지. 미수금과 미지급금 있는데요.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오랜만에 한번 적을게요. 우리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.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.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요.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. 요거 기본적인 거니까 참고하시고. 그 다음에 51페이지 선급금과 선수금 옆에다가는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. 이거 언제 써요? 계약금 관련됐을 때. 뭐 관련됐을 때요? 계약금. 그 다음에 52페이지. 그래서 52페이지 보시면 가지급금과 뭐 있죠? 가수금. 요건 일시적 가계정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주로 쓰는 일시적 가계정은 총 세 가지예요. 아까 봤었던 현금, 과부죠. 그 다음에 가지급금하고 뭐요? 가수금. 그래서 가지급금은 주로 언제 쓰냐면은요, 이때 씁니다. 언제 쓰냐면은 가지급금은 저때 출장 갈 때.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뭐 할 때요? 사용할 때. 요때도 뭘로 써요?
가지급금. 그래서 우리 분계 문제 풀 때 보면은 그 불공 문제 중에 자택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때 뭘로 많이 써요? 가지급금. 그 다음에 가수금은 반대예요. 예. 근데 분계나 회계를 좀 잘하고 싶으시면 이게 빨리빨리 되면 좋아요.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. 뭐라고요? 자산. 왜 자산이에요? 자산이니요.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그래서 자산이에요. 가수금은 부채예요. 왜냐하면 수금의 뜻이 돈 받은 거죠. 근데 가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. 예, 그러면 이거 나중에 돌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? 부채.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 다음에 54페이지. 상품권 선수금과 예수금인데요. 우리 상품권은 언제 매출이 된다 그랬죠? 상품권을 뭐 하고요?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? 판매했을 때. 요때 이제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돈만 먼저 받았다. 그래서 상품권 무슨 금이라 그래요?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아직 물건 팔았다 안 팔았다? 안 팔았다. 그 다음에 예수금은 일반적으로 요거 관련된 거죠. 뭐야? 원천징수. 그래서 누가 내는 세금이라고요? 직원이 내는 세금.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였죠. 돈 줄 때는 무슨 금이요? 예수금. 그래서 예수금의 뜻은 뭐냐면 수금이 돈 받는 거예요. 근데 뭐 내려고 돈 받는 거냐면은 세금 내려고. 그래서 회사 돈이에요? 남의 돈이에요? 남의 돈이에요. 회사 돈 아닙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금 그러면 직원 돈이에요. 누구 돈이요? 직원 돈. 그 다음에 받을 때 무슨 세금이요? 선납세금.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, 중간연합. 그래서 요거 분기 문제 잘 나오죠. 예수금 관련된 거. 그거는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55페이지는 채권의 대손. 그래서 채권의 대손 보시면은요. 우리 대손의 뜻이 뭐였죠? 네, 돈을 뭐 하는 거요? 못 받는 거. 그래서 못 받는 거 관련돼서 기억하셔야 될 게 대손, 충당금, 무슨 법이요? 보충법.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.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, 채권, 외상매출금하고 뭐요? 받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.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하고 뭐요? 미수금. 영업과 관련 있다 없다? 없다.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. 뭐 나머지들이야 문제 풀면서 보면 되니까요. 그 다음에 64페이지 재고자산.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? 판매 목적.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가 있었죠. 계속, 기록법, 실질재고, 조사법, 섞어 쓴다, 혼합법. 그 다음에 단가하는 거 있었죠. 하나씩 뭐예요? 개별. 먼저 선입선출, 나중 후입선출.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.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요게 뭐라고요? 이동평균법.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실지재고조사법 쓰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? 총평균법.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. 왜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. 다음 중 계속기록법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것은, 그러면 정답은 총평균법.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. 근데 진짜 안 내는데 나오기는 해요. 한 3, 4번 정도 나왔어요. 지금까지. 그래서 알고 계시고. 그 다음에 물가 뭐 할 때요?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
나머지는 누가 크다? 선입선출법이 크다. 이것도 참고하시고.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있었죠. 정상적하고 뭐 있었었죠? 비정상적. 정상적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고, 비정상적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해야 되고. 그 다음에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 있었어요? 평가손실. 무슨 법 쓴다 그랬죠? 저가법. 어디서 회계 처리요? 매출 원가에서. 그래서 거기 보시면 64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매입 원가라고 있으시죠? 아래쪽에 보시면 매입 원가. 그래서 매입 원가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. 순매입액. 우리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. 그 다음에 순매출액이 있었죠.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뭐요? 할인.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있었죠.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책.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. 참고하시고.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, 요거 한번 봐야 되는구나. 저기 73페이지. 요건 회계 때에도 여러 번 봤었는데 세무에도 잘 나와요. 거기 밑에 보시면 미착 상품 있죠. 무슨 상품이요? 미착 상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.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말 그대로 선적했을 때 인도한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선적 시에 누구 게 되는 거예요? 매입자 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하면 누구 게 되는 거예요? 매입자 거.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매입자 거냐 매출자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가다 출제되죠. 그거 참고하시고.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적송품 있습니다. 무슨 품이요? 적송품. 그래서 적송품을 다른 말로 위탁상품이라고도 해요. 그래서 부탁해서 파는 겁니다. 뭐해서 파는 거라고요? 부탁해서. 그래서 요거는 수탁자가 뭐 해야 돼요? 판매해야 돼요.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? 매출이 되는 겁니다. 왜냐면 수탁자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. 뭐 해주는 거라고요? 대신 팔아주는 거. 그거 참고하시고. 그 다음에 시송품은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이죠. 써보고 사는 거. 그래서 요즘에 뭐 홈쇼핑이나 그런 거 보시면은 써보고 사십시오. 먹어보고 사십시오. 이런 거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시용상품이라고도 해요. 용자가 쓸 용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먹어보고 사는 걸 시음이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써보고 사는 거.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 해야 돼요? 표시해야 돼요. 그래서 구매 의사 표시가 이런 겁니다. 뭐 만약에 써보시고 일주일 동안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세요. 이런 것들이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반품을 안 했어.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뭐 하는 거다? 사는 거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다들 조건이 있잖아요.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먹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세요. 이런 것들이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그게 먹히는 이유는 딱 하나래잖아요.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포장을 뜯으면 귀찮아서 뭐를 안 한대요? 반품을 안 한대요. 그래서 아마 뭔가 획기적인 회사가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. 외국처럼. 아마존 있잖아요. 미국에. 거기는 6개월 동안 반품 받아준대잖아요.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. 그거 하고 나서 매출액은 25%가 늘고요. 반품률은 10%인가 늘었대요. 그러면 15% 이익 난 거잖아요.
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한 회사가 그런 비슷한 행동을 나중에라도 하지 않을까. 근데 우리나라의 아마존이나 뭐 중국의 그 큰 회사들 있죠. 이런 회사가 못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러더라고요. 이미 최저가래요. 여기에서 더 싸게 팔면 무조건 망한대요. 그리고 소비자들도 저도 그렇지만 물건 살 때마다 확인하잖아요.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고 최저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최저가 찾아주는 사이트도 있잖아요. 아예 사이트 자체가. 그래서 저는 장사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.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. 근데 오늘 아침에 그거 나오더라고요. 저기 뭐냐 강남 쪽 얘기였었는데 공실이 돼도 그 뭐냐 월세는 안 내릴 거라고 나오더라고요. 네. 비워놓으면 비워놨지 월세는 내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느 기사가 기사 썼더라고요. 어느 기자가. 그 다음에 교재는 84페이지로 넘어오세요.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, 거기 보시면 비유동자산의 거래인데 우리 비유동자산에 몇 가지 있으세요? 네 가지. 그래서 투자자산, 유형자산, 무형자산, 기타, 비유동자산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으시죠? 그래서 보시면은요. 일단 첫 번째 무슨 자산이요? 투자자산. 투자자산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두 가지가 잘 나와요. 매도 가능 증권하고 무슨 부동산? 투자 부동산.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. 매도 가능 증권에서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어요. 아까도 적었었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어디라고요?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 어디예요? 자본이에요.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뭐 또 볼게 요거는 됐고 88페이지 그 다음에 요거 얘기 안 했구나. 우리 부동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몇 가지가 있으세요? 두 가지.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뭐냐면 토지, 또 하나는요 건물.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영업용일 때는 토지하고 건물이 되는 거예요. 뭐일 때요? 영업용. 그 다음에 비영업용이나 투자 목적일 때는 투자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.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. 그 다음에 88페이지는 무슨 자산이에요? 유형자산. 그래서 보시면 유형자산에서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몇 년 넘어야 되죠? 1년. 어디에 써야 돼요? 영업에. 그리고 유형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? 형태가 있어야 되죠.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은 뭐가 있다고요?
효익. 요게 기본 베이스입니다. 그래서 효익의 뜻은 효과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? 이익이 있어야 돼요. 참고하시고요. 그래서 보시면은요, 유형자산에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,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2번에 자가제작 또는 자가건설 있어요. 뭐하고 뭐요? 자가제작하고 자가건설. 이때는 건설 중인 뭐요? 자산. 그거 참고하시고.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교환 있습니다. 뭐 있어요? 교환. 교환에는 몇 가지 있죠? 두 가지 있어요. 몇 가지요? 두 가지. 동종 자산 간의 교환하고 이종 자산 간의 뭐요? 교환. 그래서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. 그 다음에 손익 인식을 안 해요. 여기에서 말하는 손익이 뭐냐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죠. 그거를 손익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있죠. 교환 손익 인식함 인식하지 않음. 그게 그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. 여기는 손익을 인식한다. 그래서 손익 그러면 이익하고 뭐예요? 손실.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원래 잘 나옵니다. 자본적 지출하고 뭐요? 수익적 지출.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이런 거라 그랬죠. 증축, 그 다음에 내용연수, 증가, 엘리베이터 설치, 냉난방 장치 설치, 용도 변경. 그래서 얘는 무슨 처리요? 자산 처리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비싼 거예요. 뭐 한 거라고요? 비싼 거.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, 능률 유지, 그 다음에 페인트 칠, 유리창 교체. 그래서 얘는 무슨 처리한다고요? 비용 처리. 비용 처리는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. 그래서 이거는 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둘 다 고치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무슨적 지출이라 그래요? 자본적 지출.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 수익적 지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, 어디 갔냐? 92페이지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어요. 90 몇 페이지요? 2페이지.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완성되면 뭐예요? 건물이에요. 미완성되면 건설 중인 자산.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.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93페이지. 감가상각은 거기에도 잘 나와 있는데 밑줄 좀 쳐주세요. 거기 감가상각 바로 밑에 보시면 합리적, 체계적. 그래서 감가상각은 체계적이고 뭐여야 돼요? 합리적이어야 돼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가의 뜻이 뭐죠? 가격이 뭐 하는 거예요?
감소하는 거예요. 그러면 좋은 거예요? 좋지 않은 거예요? 좋진 않은 겁니다. 왜냐면 가격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떨어져야 좋아요? 올라야 좋아요? 올라야 좋아요. 네, 일반적으로. 그래서 이거 가격을 감소를 시킬 때에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. 네. 그래서 우리 이러면 싫잖아요.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요즘에 중고장터에서 당근마켓에서 많이 팔잖아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당근마켓에다 팔려고 한 10만 원에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이거 5만 원 아니면 안 사겠대. 이러면 기분 좋아요, 나빠요? 나쁘죠.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5만 원이라도 팔 수가 있겠죠. 근데 무턱대고 싸게만 달래. 이런 경우들 실제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저는 뭐 거래는 안 하는데 당근 거지도 있다면서요.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거지가 많아요? 무조건 공짜로 달래고. 모르겠어요. 그것도 민족성인지. 우리나라는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은 일단 각오 보잖아요. 공짜로 주던 것도 없어지고 아니면 수량 한정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 되게 많죠, 실제. 공짜로 주다가.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담아가는 문화, 가져가는 거.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군대 가기 전에 뷔페에서 일했었거든요. 뷔페에서 그 뭐냐 웨딩홀 뷔페에서 접시 빼고 그런 거 직원으로 좀 몇 달 일했었는데 거기서도 툭하면 싸움 났어요. 왜냐면 시골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음식 아깝다고 싸가세요. 그러니까 몰래 몰래 싸가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어르신들은 대놓고 싸가세요. 그래갖고 이제 직원분들하고 가끔씩 다툼도 있고. 그래서 감가상각 나오면 합리적이고 뭐 해야 돼요? 체계적.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. 3요소 나오면 그냥 무슨 법 기억하시라고요? 정액법에 있는 게 감가상각의 3요소입니다. 그래서 혹시 물어보면은 감가상각의 3요소 나오면 무슨 법 기억하세요? 정액법.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. 좀 이따 감가상각 공식들부터 볼게요.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